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8, 90%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노후에, 퇴직 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부동산 불패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집안채가 노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 원칙이 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부자입니까? 일본이 부자입니까? 우리나라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요, 한국은행 발표를 보니까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걸 기준으로요,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62만 달러, 7억이 넘어요. 일본이요, 52만 달러래요. 우리보다 적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혹시 일본은 가족 수가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요, 1인당 가계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1인당 가계 순자산이 26만 달러, 뭐 3억 몇천쯤 되죠? 근데 일본은 22만 달러. 어느 쪽으로 봐도 우리가 일본보다 부자래요. 믿어지십니까?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요,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76%가 부동산, 노인들만 계산하면요 8, 90%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미국은 34%가 부동산, 일본도 37%가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과는 딱 반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근데 혹시라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일본과 같은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한 땅 넓이가 얼마냐 아십니까?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일본 땅 넓이가 얼마냐 아십니까?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입니다. 근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4분의 3이래요.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요, 일본 땅을 평균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한 평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싼 거예요. 근데요, 1980년대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거든요.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어요. 1980년대는 우리 남한 땅의 땅값이 일본 땅값의 15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땅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집 짓는 땅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랐다가요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져서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즘 오른대요. 이렇게 장기로 하락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될 건가? 그리고 인구 대비로 볼 때 우리나라가요, 베이비붐의 기간, 출산율 거의 일본의 2배쯤 돼요. 끝나면 쇼크가 더 클 거예요. 세 번째,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 2등이래요. 91%. 도시화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 말고 집이나 가게를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너무나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선진국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노후에, 퇴직 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거는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아.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4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의 백세인이 몇 분 계실까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8,000명 정도 계신대요. 그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게 되면 그래요. 자식들로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어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얼마 전에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볼 어렵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이 돼 있으면 이게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지가 슬럼화돼 가고 그 단지 때문에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진대요. 제가 28평짜리 도쿄 근교에 산다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아파트 3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안 오르지? 그거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재건축 추가해야 된대. 330세대가 살고 있는데 다 노인네요. 근데 재건축할 돈을 적립을 안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강남도요, 재건축 허가를 받더라도 전세자금이 있어야 되죠. 분담금 내야 되죠. 10몇 억씩은 준비를 해둬야 재건축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너 그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몰라,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나라에서 때려부시든지 말든지 이러더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해도요, 전체 주택수에 철근 콘크리트로 된 10층 넘는 아파트의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64%. 얼마 전에요, 중앙 일간지에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전면 한 면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이 야마모토 이 사람은요, 판교의 타운하우스를 10년 전인가요? 해외 공모한 거 100채분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요,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주택 사정을 살펴봤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아파트.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모든 주택 현관을 사방을 유리로 설계해 버렸어요. 그 사람은 일본에서요, 마당, 둥그런 마당, 그리고 그 위에 돌아가면서 집을 이렇게 짓는 그런 설계를 한 사람이 유명하거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 익숙한 사람들이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요, 100채 중에 10채밖에 안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근데 3년 만에 그게 채워졌대요. 그 후에 그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서 10년 만에 그 사람이요, 건축 노벨상을 받는 걸 계기로요, 오라고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그 중앙일보에 인터뷰 기사가 난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은 누구냐?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도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 생기면서 40대, 50대입니다. 40대, 50대는 지난 10년 동안에 260만 가구 늘었는데 앞으로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530만 가구가 또 든대요. 근데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집을 사줄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10년 후, 20년 후 나의 노후가 됐을 때 이 우리나라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은 퇴직할 때가 되면요, 빚이 거의 없어요. 보다시피.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퇴직했는데도 절반의 빚이 그냥 있어요. 가계부채 평균이 1억 7백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하우스푸어, 주택빈곤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서요,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폰은 안 된다. 그리고 옛날처럼 과도한 부채를 안고 집을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는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요. 그걸 팔고 어떻게 길가에 나앉습니까?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죠? 비율을? 그런 분은요, 은행에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으시면요, 월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정산하고 주기로 했기 때문에 파는 효과가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이 구조조정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집 한 채가 노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